안녕하세요. 저는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수봉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기술 그 3번째, 잔소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소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 말,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이 잔소리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입니다. 듣기 싫으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인데 왜 이렇게 듣기 싫은 걸까요? 이 잔소리에 대해서 명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 잔소리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내 말대로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잔소리뿐만이 아니라 조언, 충고, 아무리 좋은 단어를 갖다 붙여도 이 모든 것들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 교수님이 잔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핀잔성, 깨알성, 반복성,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핀잔성,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깨알성, 너무 자잘하고 구체적이다. 반복성, 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 잔소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잔소리를 잘 하려면 저 3가지 요소를 갖추면 안 되겠죠. 사실 어렵게 적어 놓긴 했지만 결국 듣기에 기분이 나쁘면 잔소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대화의 기술, 잔소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잔소리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싶은 대상의 나이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또 적절하게 잔소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대한 모든 분들께 도움되도록 설명을 해보려고는 할 텐데 약간 나는 아닌데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문제 행동은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핸드폰 중독처럼 핸드폰만 하는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폭력성도 심하고요. 주변 아이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애가 저기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만 좀 하면 좋겠는데 열심히 핸드폰을 하고 있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핸드폰 좀 그만해. 아이가 그만하나요? 무시하죠. 계속합니다. 한번 얘기했으니까 또 잠깐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핸드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죠. 야, 핸드폰 좀 그만하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만하나요? 계속하죠. 알아서 끄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핸드폰을 계속하는 아이한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만하나요? 아이도 소리를 지르죠. 알겠다고. 이 정도로 지르면 다행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아이는 또 10분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계속 하거든요, 핸드폰을. 제가 격렬하게 화를 내면 아이가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이한테 핸드폰을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포기하십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저렇게까지 소리 지르면 답이 없지. 그래서 핸드폰 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됩니다. 자, 이때
완전히 아이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아이가 배운 건 뭘까요? 물건을 집어 던지면 핸드폰을 계속 할 수 있네? 이걸 배우게 되진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는 점점 더 과격해져 갑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병원에 가기를 격렬하게 거부하는 환자분께도 일어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자기도 알아서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봐도 더 심하게 화를 내는 환자 앞에 우리는 환자를 병원에 보내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씻지 않는 환자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한번 볼까요? 제 아들이라고 치겠습니다. 아들이 씻지 않고 있습니다. 씻으라고 하죠. 야, 좀 씻어. 씻나요? 무시합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또 벌고, 아, 좀 씻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아, 내가 알아서 씻는다니까!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또 10분의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격렬하게 화를 내면서 씻으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화를 내면서 안 씻는다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 아휴, 그래,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씻으면 되지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격렬하게 씻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있을 만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집안일을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빨래 좀 도와주지. 남편이 하나요? 무시합니다. 그냥 부인분들께서 빨래를 하시죠. 자, 이제 빨래가 됐습니다. 빨래를 널어야죠. 야, 빨래 넣는 것만 좀 같이 해줘. 넣습니까? 안 널죠. 자, 결국 빨래는 또 부인분이 널게 됩니다. 빨래가 말랐습니다. 개야죠. 아, 개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줘. 너무한 거 아니야? 아유, 알았어. 실제로 해줍니까? 빨래도 결국 부인분께서 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유, 이 빨래라도 넣기라도 좀 해줘봐. 어떻게 하나도 안 도와주냐? 아유, 뭐 TV만 보고 할게. 있어봐. 합니까? 안 하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일을 반복하면서 남편분께서는, 아, 내가 무시하면 집안일을 안 할 수 있네. 부인분께서는, 아, 집안일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남편분과 부인분이 집안일은 부인이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것을 아주 어려운 단어로 조작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이 쥐 실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자 안에 쥐가 들어있고 이 쥐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경험을 몇 번에 걸쳐서 하면서 쥐는, 아, 이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방법은 레버를 2번 누르면 음식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 둘 하면 음식이 한 번 나오는 규칙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누르자마자 나올 때도 있고, 2번 눌러야 나올 때도 있고요. 3번 눌러야 나올 때도 있고, 연속으로 계속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1번과 2번의 레버가 있을 때 쥐 입장에서 쥐는 어느 레버를 더 미친 듯이 누르게 될까요? 좀 어려우시면 레버가 아니라 도박에 대한 얘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번 시도하면 한 번 돈을 주는 그런 도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얼마를 줄지 모르는데, 언제 줄지 모르는데 주기는 줍니다. 그래서 2번 연속으로 따기도 하고, 3번 했는데 못 따기도 하고, 5번 연속으로 따기도 하고, 이런 도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도박에 더 중독이 잘 될까요? 답은 2번째입니다.
물론 도박에는 똑같은 양의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금액들을 주니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첫 번째 레버를 지속적 강화, 이 두 번째 레버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핸드폰을 하는데 소리를 한 번 지르면 엄마가 핸드폰을 쓰게 해주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엄마가 핸드폰을 안 쓰게 해주고, 어느 날은 소리를 안 질렀는데도 엄마가 핸드폰을 쓰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일관성이 없다면 아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점점 더 과격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관된 양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문제 행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행동 조절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된 양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지시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나는 주장을 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섰다면 그 판단을 고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해주기로 했으면 해주고, 안 해주기로 했으면 아무리 졸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지 않는 것,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해주기로 할 때에는 언제 들어줄지 조건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약속을 지킨다, 말하는 대로 된다 라는 경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이후에야 지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판단 이후에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네모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전에 스펀지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집안일을 정말 안 하고 빈둥거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집에서 와이프가 6시 반에 나 저녁 준비할 테니까 7시 반까지 빨래 좀 개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 과연 빨래를 개 놓을까요? 누워서 TV를 봅니다. 6시 반, 7시가 돼도 누워서 TV를 봅니다. 그런데 7시가 넘어가니까 남편분이 일어나 앉아서 빨래를 개기 시작합니다. 당시 스펀지 반영될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나왔던 영상인데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할 일과 마감 시간을 미리 말해주면 변화시킬 수 있다가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우리가 명확한 지시를 위해서는 할 일과 마감 시간을 반드시 짚어주자, 이 정도의 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일관된 양육이 중요하다, 판단이 중요하다, 지시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아이한테서 반드시 핸드폰을 뺏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군요. 제가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여기 생뚱맞은 화면이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고요. 음료 자판기에 1,000원을 넣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료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음료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자판기를 발로 차고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전문 용어로 속어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받아야 될 보상이 나오지 않을 때 문제 행동은 더욱 과격해지고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핸드폰을 하겠다고 과격하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있을 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핸드폰을 빼앗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더 크게 난리를 치고
더 크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 던질지도 모릅니다. 이 단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고비를 넘겨야 문제 행동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단호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단호하기만 하면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뜬금없이 뭔 또 공감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 잔소리 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라는 건 분명하지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것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너도 엄청 틀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까지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완충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잔소리를 통해서 행동을 좀 바꾸고 싶을 때 그 사이에 공감이라는 완충제를 넣어서 상대방이 부드럽게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잔소리, 그 조언,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잔소리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꺼내는 것은 사실 이 잔소리 때문에, 이 조언과 충고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 잔소리 때문에 관계가 망쳐서는 안 되겠죠.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 공감에 대해서는 대화의 기술 2번째, 공감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공유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공감하고 잔소리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을 교정한다입니다. 감정은 당연한 것, 하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조언과 잔소리와 공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행동을 교정하겠습니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하고 지시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그 판단, 지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감정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나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격양되어서 말하지는 않을까? 내 감정은 괜찮은가? 이러한 것들을 살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 지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시간과 조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전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을 지적할 때에는 평가를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제가 일주일에 4번 술을 먹으러 갔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술을 4번 먹었다라고 쳤을 때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야,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가 포함된 거고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일주일에 4번 술을 마시고 왔다.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평가를 제외하고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잔소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한 충고, 조언, 바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에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잔소리가 되는 건데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잔소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에는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의 배려와 통제, 관심과 조절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배려와 통제가 전적으로 필요한 나이고요. 성인이 되어 가면서 부모님의 배려와 통제보다는 주도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한 발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부모님의 배려와 통제가 계속해서 어릴 때만큼 지속이 된다면 그 아이는 독립성, 자율성 같은 항목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부모님들께서는 점점 통제의 끈을 놓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잔소리를 줄이자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하자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잔소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잔소리를 할 때에는 조언을 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하자. 조언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부정, 나에 대한 긍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언을 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짜증나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화나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관찰하고 공감하자입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 공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으로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평가나 비난하지 말고 사실만을 표현하자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이 좋다, 나쁘다, 그르다, 옳다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라는 바, 이 잔소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자. 요때까지 요거 해달라.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기술 그 세 번째, 잔소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예쁘게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수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